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추진하셨던 몇 가지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조사, 포토라인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첫째, 피의사실 공표 행위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으로 유죄 낙인을 찍었다. 언론은 수사기관 내 빨대를 통해 수사 정보를 받아 단독 기사를 쓸 수 있었기에 피의사실 공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피의사실 공표가 낳은 최악의 사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식의 보도였다.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의 지적처럼 검찰은 언론을 이용해 아직 재판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범죄 행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상대방을 무력화한다. 박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기에 장관 취임 후 이를 추진하셨다. 박 장관은 2019년 2월 28일에는 수사 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지시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는 심각했지만 내가 아는 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공소 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의 내용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규정했다.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의 언론기관 종사자 접촉금지, 사건 관계인 출석정보 공개금지,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금지 등이 규정되었다.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 브리핑의 한계와 시점,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연방검사 업무지침과 같은 취지다. 이를 실현하려 하니 언론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보도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황당했다. 일국의 장관이 그런 속 보이는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는가. 그렇지만 오해는 피해야 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8일 법무부와 여당의 회의를 열어 규정 제정은 그대로 추진하되 나와 내 가족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표했다. 검찰과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피의사실을 마음껏 흘리고 보도할 수 있어 행복했으리라 믿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내가 장관직을 사퇴한 후 10월 30일 제정되고 12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근절되지 않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 보수 언론은 일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관여해 대통령 보고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검찰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가 대통령에게 한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요약본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밝혔다.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도 밝혔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부정확한 사실을 흘려 청와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는데 후속 조치를 주목한다. 둘째, 포토라인이다. 포토라인 폐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전에 바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총장이 2019년 10월 4일 폐지를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검찰개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윤 총장이 이에 즉답한 것이다. 포토라인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피의자가 노란색 포토라인 테이프에 서는 순간 유죄의 낙인이 확고하게 찍힌다. 포토라인에 서 있는 피의자 사진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 등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다. 포토라인에 서면 플래시, 세례, 공격적 질문과 몸싸움 등에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가 말이나 행동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즐겨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던 날 활짝 웃던 검찰 간부들의 표정을 떠올려보라. 포토라인에서는 피의자들은 침묵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을 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도 의문이었다. 포토라인 폐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것이고
대통령의 대검찰총장 직접 지시를 계기로 윤 총장이 결정을 내려 폐지된 것뿐이다. 그런데도 포토라인이 폐지되자 언론은 나와 내 가족이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폐지를 지시했겠는가? 언론의 끊임없는 기승전 조국 프레임 작동에 신물이 났다. 셋째, 심야조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꼭 폐지하고 싶어한 심야조사의 경우 2019년 10월 7일 대검의 결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즉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누가 결정했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정경심 교수가 조서 열람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쓴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개혁법안 가운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2022년 1월 이후 발효되므로 그 이전까지 이 조서는 막강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조서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자신의 답변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정 교수는 한쪽 눈을 실명했기에 조서 확인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비난이 가도록 조서 열람 시간을 흘리는 검찰 관계자와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는 도대체 어떠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에게는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 없었고 어떻게든 낙인 찍으려는 의지만이 가득 차 있었다. 10월 8일 내가 발표한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외에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직 하루 전 10월 14일에는 내가 직접 검찰 개혁 브리핑을 했다. 위 사항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약속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같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 제한,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등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내가 사직한 후 10월 31일 제정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